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덥죠? 예, 7월 달에 보통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시작하니까 한 2주 정도, 2, 3주는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7월 하반기 때 이제 애들 방학도 하고 또 한참 휴가철이죠. 그래서 7월 하순부터 8월 한 중순까지는 좀 이제 덥고 많이 나태해지고, 근데 도서관이 오히려 시원할 거예요. 도서관이. 시간 되시면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아파트 내에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합니다. 집에 있으면 에어컨 틀어야 되고, 도서관에 에어컨 틀어져 있으니까,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도서관에 가게 되면. 자, 오늘, 지금 지방세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재산세에 대한 과세 대상만, 내용을 좀 보고 간단하게 몇 문제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내는 거의 재산세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원별 문제집으로는 127쪽이에요. 이제 127쪽부터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핵심 요약집으로 몇 가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의 42쪽에, 우리가 그 재산세에 대해서 1절에 재산세 특징과 재산세 과세 대상만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이 시험에 잘 출제됐죠. 그래서 그때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5가지다. 42쪽입니다. 그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 따라서 차량 같은 거는 재산세 대상이 아니다. 차량 같은 거, 기기 장비 같은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과세 대상을 옛날에는 단순하게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정도로 냈습니다만, 지금 좀 토지를 좀 구체적으로 내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우리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수업한다 그랬어요. 이 토지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토지를 조금 이따 할 거니까요. 일단 토지를 3가지로 나눠서 과세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합산 대상. 합산 대상은 2가지가 있죠. 종합 합산 대상이 있고, 별도 합산 대상이 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죠. 여기서 합산 대상은 2가지인데, 합산해서 과세한다. 여기서 합산해서, 합산해서 과세할 때 시군 단위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하죠. 시, 군 또는 구 단위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한다. 자, 시군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토지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과세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토지는 주택 토지를 뺀 사실상의 모든 토지라고 그랬어요. 주택 토지만 제외가 돼요. 주택에 딸린 토지만 뺀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될 때 이 건축물은 보통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차고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많은데 뭐만 뺀다? 주택은 제외된다 그러죠.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주택도 들어가지만 우리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은 주택은 제외되죠. 주택은 제외. 그리고 꼭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등 그러한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시설물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어요. 레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레저 시설,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등등등의 여러 가지의 독립적인 시설물도 있고, 그 다음에 승강기 같은 거, 또 부착된 금고, 벽에다가 부착된 금고 같은 것도 시설물로 보죠. 그런 것을 이제 딸린 시설물을 부수적 시설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물까지도 우리가 이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부수적인 시설물에 뭐 금고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시설물도 포함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더라. 건축물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가 따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택은 항상 딸린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무조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이라고 그래요. 통합하여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토지까지 포함하여. 그러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공장 같은 거, 일반적인 것들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토지분의 재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 재산세가 따로 부과되고 건축물에 재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은 토지까지 합쳐서 계산해서 나옵니다. 토지까지 합쳐서 계산해 나온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항상 주택은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근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별장 따로 부과합니다. 별장 따로 부과하고 별장 뺀 나머지 일반 주택을 따로 부과하고 고급 주택은 해당 따로 없어요.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에 포함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이라 해가지고 취득세 세율이 중과 세율로 부과되죠. 중과 기준 세율에 막 4배를 합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재산세는 고급 주택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이 일반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은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건축물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요. 주택은 토지까지 통합해가지고 별장 따로 재산세가 나오는데 별장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이것도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게 되는데 4%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별장을 뺀 나머지 일반적인 주택, 나머지 주택은 하나하나 주택마다 세금을 계산해요. 그 해당 주택가액에다가 이 주택가액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곱해줘요. 초과 누진세율. 이 초과 누진세를 곱해서 주택별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주택별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내가 같은 우리가 대전에서 유성구의 같은 구, 우리가 시군 구별로 재산세가 나오죠. 그러면 같은 시, 같은 군 또는 같은 구 안에 여러 개의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개 주택을 합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과 누진세율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이제 1000분의 1이면 0.1%죠. 1000분의 4는 0.4%죠. 그래서 이 주택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그러니까 나같이 가액이 낮아요. 즉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면 낮은 세율이고 1000분의 1.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재산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면 뭐 1000분의 3, 2도 적용될 수도 있고 1000분의 4도 적용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율이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부동산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재산세가 과세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선박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가 과세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 구체적으로 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어떤 식으로 선박항공기는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냥 선박항공기는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이렇게 5가지 항목만 됩니다. 5가지 항목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주택에서 조금 더 깊게 봐야 되죠. 일반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재산세가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르게. 보통 우리가 일반 건축물 있죠. 보통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은 1000분의 2.5가 됩니다. 세율이 1000분의 2.5면 0.25%예요. 자, 건축물가액에다가 1000분의 2.5를 곱해요. 0.25%를 재산세. 건축물의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와요. 물론 사치성 건축물 있죠. 해원제 골프장 건축물이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사치성이잖아요. 그러한 사치성은 1000분의 40, 4%가 부과되기도 해요. 1000분의 40. 이 4%가 부과되는 것은 골프장 건축물하고 고급 오락장 건축물만 해당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이 일반적인 건축물 세율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이 분명히 세율이 다르죠.
그죠? 보통 건축물은 1000분의 2.5로 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은 이렇게 초과 누진세를 곱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의 건축물에서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같이 겸용되고 있을 때가 문제죠. 자, 이 겸용주택 여러 차례 출제했습니다. 이 재산세입니다. 지금 재산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겸용주택은 어떤 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느냐. 일동이 겸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동의 겸용은 그냥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상복합. 자, 1층부터 3층까지 하층은 뭐 상가식으로 분양이 됐어요. 상가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4층부터 뭐 20층까지는 아파트로 뭐 주택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일동이 겸용된다고 그래요. 일동이. 제가 그 대전에서 강의를 제가 꽤 됐는데 처음에 대전 강의로 올 때 좀 놀란 것은 지금 옛날에 그 이마트 앞에 그 학원 있죠. 거기를 제가 처음 했었는데 처음에 전주에서 이 대전에 왔더니 건축물이 다 틀리더라고요. 건축물이. 예, 그때 당시에 항상 많이 주상복합이 항상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대전 이마트 앞에 보니까 막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한 8층 정도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제 밑에 층은 주로 이제 상가고, 예를 들면 몇 층부터 또 4층부터는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주상복합 일동이 이렇게 겸용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입니다. 4층부터 20층까지 주거용으로 쓰고 있죠. 그 주거용만 주택으로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돼 있죠. 그럼 상가 부분은 당연히 뭐요?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그 부분은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상가로 쓰여지는 부분은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가 따로따로 계산된다. 그러면 문제는 토지를 또 문제예요. 토지가. 지금 이렇게 넓은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큰 한 동이 있단 말이에요. 한 동이 있는데 우리가 하층은 상가라고 말이에요. 하층은 상가요. 그 다음에 이제 4층부터 20층까지는 주거용이란 말이에요.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은 주택으로 재산세를 계산하고 상가 부분은 상가로 재산세를 계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 토지도 일부는 주택 토지, 일부는 상가 토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나눠줘야 되냐, 이거 뭘로 나눠줘야 돼요? 그죠? 면적 비율로. 예, 참 잘했습니다. 면적 비율. 면적 비율로 나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많이 쓰여지고 있으면 주택 토지가 많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상가 토지는, 상가 건물을 적게 쓰고 있으면 상가 토지는 적게 되겠죠? 이렇게 뭘로 나눈다? 면적 비율. 그래서 주거용만 주택이고, 토지는 이걸 면적 비율로 나눈다고 해야 되는데, 가액 비율로 나눈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면적 비율로, 배분한다. 면적 비율로 나눈다 이거예요. 배분을 이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 비율로 나눈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면적 비율로 이제 나눠가지고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은 건물하고 면적 비율에 따른 주택 토지는 한꺼번에, 주택은 항상 한꺼번에 뭐까지 포함해서, 토지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가 계산되고, 상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는 건축물의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그렇죠? 상가는 따로따로 나오고, 주택은 토지까지 합쳐서 나오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1구가 겸용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1구. 자, 1구는 오로지 이제 하나의 단독주택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의 단독주택 개념에서 한 가족만 살 수 있는 상태인데, 그 한 가족이 일부는 카센터, 일부는 뭐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겸용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부는 슈퍼라서 장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그냥 가족이 주거 형태로 살고 있어. 그러한 일구가 겸용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재산세 부과할 때 이렇게 부과합니다. 100분의 50, 자 50%죠. 100분의 50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어. 딱 절반 이상이 주거용이요. 50% 초과란 말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50% 초과가 아니라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이걸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와요. 주택으로. 꼭 50% 이상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양도소득세하고는 틀립니다. 양도소득세일 때는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겸용주택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이 다른 연면적보다 부등호 더 커야 돼. 주택으로 연면적이 더 커야만
전체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는. 그러나 재산세는 안 그래요. 재산세는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다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그럼 50% 이상이 없으면 각각 봐야 되겠죠? 50% 이상이 주거용일 때만 전부 다 주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각각 봐야 되겠네요. 한 1구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1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간이 수공업을 합니다. 수공업을. 가지고 일부는 공장으로 써요. 일부는. 몇 사람 종업원 데려다가 공장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그 공장에서 쓴 가방 같은 걸 생산한 것을 팔아요. 일부는 또 점포가 있어요. 일부는 점포가 있고, 일부는 이제 가족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공장이 있고, 일부는 이제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주거로. 이렇게 쓰는 겸용주택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공장이 500제곱미터를 쓰고 있고, 점포는 200제곱미터를 쓰고 있고, 주거용은 300제곱미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자, 지금 겸용되고 있죠? 세 가지로 지금 겸용되고 있죠. 근데 1구가 겸용되고 있는데 주거용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전부 다 이거 다 주택으로 재산세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주거용이 500제곱미터 이상, 50% 이상이 아니죠? 그러면 따로따로. 이거는 공장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이건 일반 상가로 재산세가 나오고, 일부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이 300이고, 주거용이 500제곱미터라고 해봐요. 그럼 전체 1000에서 주거용이 500이면은 50%죠? 50%가 주택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전부 다 뭘로 나와?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와요. 그렇죠? 이런 흐름 정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어차피 재산세는 재산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해서 여러분들이 고지돼요. 얼마 전에 7월 달까지 납부된 세금 있죠?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하고 주택에 대한 2분의 1 재산세. 여러분들이 신고해서 납부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시장 군수가 고지되니까 7월 말까지 납부를 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재산세는 계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지 이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겸용주택 꼭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이게 궁금하지. 다가구 주택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다가구 주택이 한 개로만 등기가 돼 있으면 단독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와요. 한 개로만 등기만 돼 있으면.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이 각각 가구들이 일가구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여러 개로 구분. 그러니까 여러 개로 구분. 구획된 구분이 있어요. 구획을 해놨습니다. 8개로. 8세대가 살 수 있도록 딱딱 구획을 해놨네. 그러면 구획된 부분을 매 1구 주택으로 본다. 이거예요. 1구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나눈 것마다 각각마다 1구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지상에 그 다가구 주택을 8개로 구획이 됐어요. 8개로. 그러면 각각 주택으로 보니까 8개 주택으로 각각 보겠죠? 그러면 토지도 나눠줘야 되겠죠? 토지는 또 뭘로 나눠줘야 될까? 면적비율로 나눈다. 토지는 뭘로 나눈다? 면적비율. 각각으로 볼 때 토지는 항상 면적비율로 배분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오늘 아마 여기까지는 할란가 모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이렇게 재산을 보유하는 보유할 때 과세된 세금이에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다 그대로 과세되는 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는 합산 대상 토지만 과세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된 토지는 과세가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 종업합산 이것만 과세 대상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리과세된 토지는 재산세만 나오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 종합합산, 합산과세 대상만. 그 다음에 건축물은 아예 종합부동산세 과세 안 돼요. 건축물은 재산세만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없어요. 건축물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문제인데,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은 과세가 안 돼요. 별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일반 주택만.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선박 항공기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뭐만 돼? 토지하고 주택만 되는데 토지에서도 무슨 토지만 돼? 별탑산 토지와 종합산 토지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은 뭐만 돼요? 별장을 뺀 일반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합산 대상, 종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은 뭘 뺀 주택이요? 별장을 뺀 일반 주택. 별장을 뺀 일반 주택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틀립니다. 틀려요.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이어야 돼. 금액이 좀 커야 됩니다. 재산가액이. 재산가액이 얼마 초과해야만 과세돼요. 재산가액이. 그래서 이 별도 합산 대상은 자, 우리 재산세는 시군별로 합산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치로 합산합니다. 국내 거.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국내 거 있죠. 국내 거. 국내 거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합산 토지는 국내 거를 합산해서 80억이 초과돼야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거 별도 합산 대상 다 합산해가지고 80억이 초과만 돼야 되니까 80억이 초과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안 됩니다. 별도 합산 대상은 얼마 초과해야 된다? 80억 초과.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돼요. 5억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안 써놓은 것이 좋을 거예요. 써놨다가 이게 뭐지? 나중에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강의를 찾아서 들을 수도 없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요약집에 잘 돼 있으니까 좀 비교를 해본다 이거죠. 비교를 해본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아예 과세가 안 되고 자, 일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죠. 일반적으로 얼마 초과? 6억 초과해야 돼요. 6억 초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초과할 때만 과세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고액이라고 고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액으로 초과돼야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나처럼 이렇게 고액이 초과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이 돼서 다시 한번 설명했고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43쪽입니다. 제2절 자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안 했죠? 지난번에 2주 전에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안 했습니다. 일단 물론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 뭐 기본서 강의할 때나 요약집 강의할 때는 설명을 했죠. 제2절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있죠. 여기서 만약에 출제를 안 했다. 안 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100%가 출제됩니다. 100% 나온다고 했어요. 100%.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매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될 수밖에 없죠. 매년 출제하니까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재산세는 일단 누가 납세 의무를 져야 될까요? 재산세는 일단 1년 단위로 과세를 하는데 1년 중에서 특정한 날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원칙상은 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날짜예요. 이 날짜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자.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은 등기부나 등록부 상관없이 실제상 소유자한테 과세하겠다는 거죠.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6월 1일 날짜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6월 1일 되기 전 5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됐어요. 매매라고 그랬어요. 매매로 소유권 변동됐어요. 그러면 6월 1일 되기 전에 매매로 소유권이 매도자에서 매수자, 즉 양도인에서 양수인한테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도자요, 매수자요? 매수자. 그걸 우리가 양수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6월 1일 되기 전까지 소유권 변동된 것은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죠. 6월 1일 날짜로는
그러니까 양수인이 납세의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주어질 때 이것도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실제 사례로 주어질 때 5월 31일 날짜가 이제 잔금지기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5월 31일 날짜 잔금지기일로 인해서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날인 6월 1일 날짜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등기부터 떠나서 양수인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5월 31일 날짜로 계약상에 개인 간의 거래에서 잔금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된다? 양수인에게 부과되죠. 왜? 양수인 재수없네 이거. 하루 전 5월 30일 하루 전에 잔금지급을 해가지고 6월 1일 날 사실상 소유자가 돼가지고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꼭 양수인이. 그러면 6월 2일 이후로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됐다. 매매로 소유권 변동됐다. 그러면 6월 1일까지는 안 팔아먹었어요. 6월 2일부터 이제. 그러면 이때는 6월 1일 날짜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 파는 사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6월 2일 이후로 소유권 변동이 되는 것은 매도인, 양도인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6월 1일 날짜예요. 과세 기준일 날짜. 하필이면 6월 1일 날짜로 잔금지급일로 했어. 그러면 6월 1일 날짜로 소유권 변동이 생겼죠? 이런 경우도 양수인이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법에 딱 돼 있어요. 싸우지 마라 이 말이야. 싸우지 마라.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양수인 경우에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양수인이 딱 한 번 시험에 거론됐어요. 과세 기준일 날 양수는 양수인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어차피 객관식으로 나오면 내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세는 어차피 고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줄 몰라도 돼요. 맞추기만 되는 거니까 6월 1일 날짜까지 잔금지급일로 거래된 것은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된다고? 6월 1일 날짜까지. 6월 1일 날짜까지 거래된 것은 잔금지급일로 거래된 것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사는 사람,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6월 2일 이후로 잔금지급일로 하게 되면 그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양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거 분양할 때 주로 이제 5월 달에나 막 그럴 때는 잘 분양을 안 해요. 왜냐면 5월 달에 막 이때 이제 분양하게 되면 5월 말 이제는 막 잔금지급일로 해야 되는데 잔금지급일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은 것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지급일이죠. 우리가 국수 공판장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요. 그러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막 5월 뭐 20일로 돼 있거나 5월 말일로 돼 있어. 그러면 사는 사람,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을 안 치러버려요. 왜? 6월 2일 이후로 넘어가서 잔금을 치른다니까? 그의 재산세를 안 내려고요. 6월 2일 이후로. 예. 여러분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지방이니까 지방 아파트 그 재산세 얼마 안 되는지 그냥 내버리지. 그럴 수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막 몇십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재산세가 엄청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잔금을 연체 이자보다 뭐가 더 많아.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잔금지급을 지연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뭐 시험에 다루진 않지만 실사례로 거기까지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하필이면 사실상 소유자가 공유재산이요. 두 사람 이상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요. 6월 1일 날짜 두 사람 이상. 그러면 공유재산은 각자 지분권자별로 각 지분권자별로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지분, 자기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권자별로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만약에 공유재산 각 지분권자인데 혹시라도 지분 표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분 표시가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균등으로 봐버려. 균등. 각자 지분 어쩐다? 같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분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지분 표시돼 있지 않는 공유재산은 그 공유자 여러 사람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말이 틀렸죠. 그게 답이었어요. 보세요. 지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어떻게 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어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각자 지분은 뭐다? 균등. 각자 지분권자별로 공유재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주택이란 말이야. 주택인데, 주택이에요. 여기 이제 주택은 뭐를 합쳐서 계산해서 나온다 그래서 건축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그런데 이제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주거용 건물을 쳐가지고 주거용 건물은 을이 소유합니다. 을이 소유.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하고 토지랑 합쳐서 계산해야 되죠. 따로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 건물하고 토지가액을 합쳐서 하나의 주택분 산출세액을 내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이것도 시험에 냈습니다. 이것도 좀 깊게 낼 때는 이 부분까지 내요. 그럼 주택분 산출세액을 낼 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통합해서 주택분 산출세액을 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줘야 되는지, 을이 낼 세금, 갑이 낼 세금을 나눠줘야 돼. 이때 이 세금을 나눌 때는 뭘로 나눠야 돼? 그죠? 건물가액으로 해야 되고, 토지가액으로. 을의 건물가액과, 을의 건물가액과 갑의 토지가액. 그죠? 여기, 주택분 산출세금 뭘로 나눠준다고요? 가액비율로 나눈다. 세금이니까 세금을 나누잖아, 세금을 나눌 때는 뭐요? 가액비율로. 조금 전에 다가구 주택 같은 거, 또 일동 겸용주택 같은 거, 이거 토지 나눌 때는 뭘로 나눠요? 토지니까 면적비율로 나눴죠? 여기 세금은 뭘로 나눠야 돼? 가액비율로 나눠야 돼. 가액비율로. 있죠. 그리고 이렇게 틀리게 자주 나와요. 이렇게 주택인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는 그럽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는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부가징수한다. 틀립니다. 틀려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통합하여 하나로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하나로 계산된 세금을 가액비율로 나눈다. 알겠죠? 가액비율로 나눈다. 이 부분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여기까지 원칙이요. 원칙인데, 근데 외외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외외가 없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매년 시험이 낼까요? 안 냈겠죠. 외외가 있으니까. 자, 외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외외로 납세의무자를 보겠는데, 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라고 그랬는데 공부상 등기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반드시 소유권이 변동됐다란 말이에요. 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6월 1일까지 소유권이 변동된 거, 매매로 거래된 것은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어? 사실상 소유자. 양수인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소유권 매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신고되지 않아가지고 엔드 신고되지 않아서 시장 군수 등 과세관청에서 누구 것인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구다?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냥 소유권 변동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다 그러면 안 돼요. 소유권 변동 신고하지 않았어도 시장 군수 등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서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한해서만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변동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상속된 재산이 있어요. 상속된 재산은 상속인별로 사실상 소유자, 상속인별로 납세의무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상속된 건데 상속인별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상속인별로 등기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주된 상속자 한 사람이 내는 건 아니고 엔드예요. 추가예요. 추가 상속인별로 신고까지 안 돼 있어요. 신고까지. 예? 그랬을 때만 이제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별로 등기되지도 아니하고 상속인별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된 상속자인데 이때 주된 상속자 1순위는 누가 되는 거다?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됩니다.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돼요.
만약에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 되면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알겠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5월 말 이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상속이 된 거죠. 아버지 그 재산이. 그러면 요즘 상속인별로 다 막 찾아가고 등기 내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하여튼 간에 상속인별로 아직 그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돼 있고 상속인별로도 신고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 민법상 지분이 가장 많은 자는 배우자가 더 받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지고 큰아들도 어머니처럼 5화를 더 받았어요. 좀 0.5를 더 받았어요. 그러면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누구냐? 어머니도 되고 큰아들도 되죠. 그럼 두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연장자. 큰아들이 연장자요. 아버지 배우자가 연장자요. 어머니가 연장자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인별로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그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배우자가 무조건 납세무자예요. 배우자가. 하여튼 근데 그 배우자라고 그렇게 시험에 내진 않아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연장자다. 반드시 상속인별로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을 때 한해서만 이렇게 주된 상속자다. 상속인별로 등기가 이행됐다든지 상속인별로 신고가 됐다든지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 그 다음에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근데 반드시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해야 돼요. 국가 등 소유재산이에요. 국가 등 소유로 돼 있고요. 근데 국가 등 소유로 돼 있고 국가 등하고 연부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연부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연부 방식이에요. 돈을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급되는 그런 연부 매매 계약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계약이 체결됐고요. 그리고 반드시 국가로부터 무상이란 말 들어가야 돼. 무상 사용 권리가 부여받았을 때, 무상 사용 권리가 부여시, 무상으로 사용 권리를 미리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매수 계약자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로 보도록 돼 있어. 뭐냐면 국가 등으로부터 돈 선수금을 미리 받아요. 국가 등이 어떤 매수 계약자들한테 어떤 돈 선수금을 미리 받아요. 가지고 뭐 토지 같은 걸 이제 개발합니다. 개발해가지고 아직 소유권이 넘겨주기 전에 미리서 사용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무상으로 사용 권리 부여받은 사람도 매수 계약자로 보도록 돼 있어요. 하여튼 국가 등 소유재산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용권을 미리서 부여받았다면 국가 등 소유로 돼 있어도 국가 등 소유로 재산이 돼 있어도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종중 재산이 있는데 종중 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될까?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 종중 재산도 누가 납세 의무자? 하여튼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가 나니까. 그런데 종중이 납세 의무자인데 종중 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자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 지려면 종중 재산에 대해서 등기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종중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요. 종중 재산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부과된다? 등기부 소유자한테, 공부상 소유자한테 부과해버려요. 신고되지 않았을 때만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 그리고 또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틀게 나오죠.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 자,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은 신탁법에 따라 누구 명의로 돼 있을 때, 수탁자 명의로 돼 있을 때, 수탁자 명의로 돼 있는 것은 무조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신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탁자요. 이분이 나한테 재산을 맡긴 것도 있을 거고, 이분이 나한테 재산을 맡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구분해 놓습니다. 이 사람이 맡긴 재산 따로 구분해 놓고, 수탁자, 나는 이 사람이 맡긴 재산 따로 구분해 놓고, 여기서 맡긴 거 따로 구분해 놓고, 이 사람이 맡긴 거 따로 구분해 놓죠?
그래서 맡긴 거 재산별, 위탁자별로 재산을 이렇게 구분해놔요. 구분했습니다. 구분해놔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에게 맡긴 거를 내가 구분해놨지만 납세 의무는 누가 지는 거요? 내가 수탁자, 내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내가 납세 의무자가 질 때 이 사람 맡긴 재산별로 구분해놨죠? 구분된 것마다 각각 납세 의무자를 달리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근데 각각 구분된 재산별로 따로따로 납세 의무자로 보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구분된 재산별로 따로따로 납세 의무자로 안 보면 나한테 맡긴 거를 수탁자가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분된 재산별로 재산세는 따로따로 계산하되 납세 의무자는 누가 진다고? 수탁자가. 구분된 재산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되 납세 의무는 꼭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된 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수탁자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부터 봅시다.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쉬워요. 채비지가 뭔지 알잖아요. 채비지나 보류지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 잘 나옵니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 임차인이 납세 의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 임차인이. 꼭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일 때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란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없어야 돼. 불분명해가지고 소유권자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사용자. 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지금 뭐 소송 중에 있는 상태라든지 소유권 분쟁 소송 중에 있다든지 소유권 분쟁 상태 소송 중의 상태에 있다든지 또는 생사불명 소유자가 생사불명한 경우 등 이런 경우 소유권 귀속이 불명합니다. 소유자 알 수 없죠. 그러면 누구에게 부과시킨다? 사용자에게 부과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까지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126쪽에 그 6번까지 문제를 풀었죠. 8번까지 풀었어요. 과세대상 토지까지 풀었네요. 그리고 지금 토지에 대해서 뭐 분리과세, 종합합산 이런 문제가 나와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뒤쪽에 납세 의무자 문제를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을 보세요. 자, 148쪽에 한참 넘겨야 돼요. 지금 요약집하고 교재하고 좀 순서가 틀려 있어요. 순서가 틀려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틀린 거예요. 148쪽에 그 46번 보겠습니다. 46번. 자,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는 그랬어요. 자, 1항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지자체하고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죠?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돼야 돼요? 매수계약자, 그죠? 매수계약자. 그래서 맞고요. 동그라미 2항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세 의무 진다고 그랬어요? 각각의 지분권자라고 그랬죠? 각각의 지분권자, 맞아요. 3번 보겠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이죠? 누가 납세 의무자죠? 수탁자로 돼야 되는데 위탁자로 돼 있죠? 이거 잘못됐어요. 수탁자로 돼야 됩니다. 수탁자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주택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자하고 사용자, 임차인하고 서로 다르죠? 그럼 누구에게 부과해야 돼? 사실상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서로 달라요. 그러면 자, 임대인이 갑이라는 사람이고 임차인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 임대인한테 부과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한테 부과해야 돼. 사실상 소유자 임대인한테 부과해야 되잖아요. 어쩔 때만 사용자예요. 어쩔 때만.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알 수 없을 때 한해서만 사용자죠.
근데 여기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가요? 확인이 되죠. 사실상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 따로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서로 다르면 누구한테 부과해야 된다고요? 임대인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되죠. 근데 사용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과 4번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예,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답이 두 개 되는 것이 많더라고. 답이 두 개 되는 것이 책을 쓴 사람이 내가 문제집을 썼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난 몇 번 검토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그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했어요. 위탁자가. 그런데 한 2년 전부터인가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문제인데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몇 개가 돼버려? 두 개가 돼버린 겁니다. 수탁자로 해야 되고 동그라 3번, 4번 사실상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과 4번 두 개가 답이라고 그랬고요. 5번 보겠습니다. 끝을 보세요. 채비지로 정해졌죠? 채비지로 정하거나 보류지로 정해진 토지는 누구라고 그랬어? 사업시행자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업시행자 맞아요. 그래서 46번 정답이 3번과 4번. 그래서 148쪽에 밑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잘 정리해놨죠? 잘 정리했습니다. 여기 정리했던 것이 그대로 돼 있어요. 원칙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원칙은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지분에 대해서. 니은반 공유재산인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각자 지분은 균등이란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외외를 보세요. 공무상 소유자. 공무상 소유자는 매매 등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까지 신고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가 없으니까 공무상 소유자죠. 사용자는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뭘 알 수 없어? 소유자 알 수 없잖아요.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누구요? 사용자입니다. 예, 사용자.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구다? 사용자. 매수계약자는 어쩔 때요? 국가 등하고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사용권을 부여받았는데 공짜로 무상으로 부여받아야 돼요. 무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상이란 말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를 무상으로 부여받아야 되는데 무자를 유자로 해요. 유자로. 그럼 틀립니다. 유상으로 부여받으면 것이 아니라 뭘로? 무상으로. 공짜로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돼. 그럴 때 매수 계약자가 됩니다. 꼭 모의고사 내면 이렇게 글자를 틀리게 해가지고 출제를 해요. 근데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아주 꼬아서 내진 않아요. 예. 여러 사람이 보는 거죠. 전국에 거의 20만 명이 거의 비슷하게 시험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성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도 돼요. 예,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도 돼요. 작년에 딴 데서 모의고사 다른 데서 한 2년 동안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수 전주인데 그 옆에 학원에서 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 가지고 이제 우리 쪽 학원으로 왔는데 근데 그 세법이 4-5개밖에 안 나온대. 걱정하지 말았어요. 나중에 몇 개만 알아요? 하나 틀리고 합격해서 하나 틀리고. 예. 작년에 하나 틀리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모의고사하고 안 돼. 모의고사는 갈수록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낸 문제를 빼야 되고 막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한 20년 강의해 오면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모의고사에서 1등 났는데 최종 합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어. 모의고사에서 1등 났는데 예? 최종에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분 말씀을 왜 안 됐는지 말씀을 빌리자면 하여튼 귀신 씌웠는지 그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문제에서. 그래가지고 뭐 밀려 써버려가지고 말은 이제 밀려 썼다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 안 해서 내가 모르겠지만 밀려 써가지고 실력이 있던 분인데 그렇게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조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중에 최종 합격자에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밀려 쓰거나 뭐 했겠죠. 가지고 이미 그 가다bad으로 해가지고 채점해가지고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최종에서 안 됐습니다. 최종에서. 그런 분들도 있고,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실제 잘 봐야 돼, 실제. 자, 하여튼 간에, 거기 무상이란 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보세요, 수탁자. 수탁자는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 신탁재산이죠. 수탁자의 명의에다 비출. 수탁자의 명의로 낸 것은 수탁자다.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는 어떻게 돼야 돼?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도 아니하고 또 뭣도 안 돼 있을 때, 신고도 안 돼 있잖아요.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신고도 안 되고 등기도 안 됐을 때, 상속인별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을 때, 그럴 때 하나여 지분이 가장 많은 주된 상속자다. 자, 종중재산도 공부상 소유자 어쩔 경우요? 종중 소유임을 신고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어떨 때요?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거, 사업시행자. 그렇죠? 그래서 이 46번, 요거 그 밑에 해설 있죠? 별표 3개 쳐놓고 여기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7번. 47번. 자, 별표 쳐놓습니다. 47번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1항을 보세요. 분명히 동그라미 1항은 그 소유 권리 변동이 생겼더라도 그랬어요. 권리 변동이 생겼더라도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인 공무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틀렸죠? 권리 변동이 생겼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인 공무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권리 양도 등 소유권 변동 등이 일어났다면 과세 기준일 현재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가 돼야 돼. 1번 정답. 2번 보세요.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가 알 수가 없죠. 소유권자까지 알 수 없는 거로 돼 있죠. 그럼 누가 내야 돼? 사용자가 돼야 돼. 동그란 3항처럼 국가와 면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용권 어떻게 받아야 돼? 무상으로 부여받았을 때는 매수 계약자. 동그란 4번 수탁자 명의로 돼 있어요. 누가 납세 의무자다고요? 수탁자 명의로 된 거 누구? 수탁자. 또 한 거라면 5항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도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내야 돼?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1순위가 누구라고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2사람 이상이면 연장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150쪽에 48, 49 씨알데기 없어 이제. 씨알데기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151쪽 50번 보겠습니다. 50번. 실제 2번이나 나왔습니다. 50번 문제가. 이런 걸 틀리면 억울합니다. 이런 거 틀려가지고 하나 차이로 떨어져 봐. 1년 동안 이 생각이 나요. 1년 동안. 할 때 야무지게 해가지고 합격을 해보는 게 좋아요. 50번.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했어. 을이 양수인이요. 그러면 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바르게 연결한 거. 자, 계약은 4월 24일 날 계약을 맺었어. 잔금지기일이 취득식이죠. 잔금이 언제 날짜요? 5월 24일. 그러면 그 며칠 지난 6월 1일 날짜, 며칠 후 6월 1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요? 을이죠, 을이요. 그리고 을입니다, 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거의 5번으로 답을 찍습니다. 갑이 좀 보유한 것이 있고 을이 보유한 것이 있으니까 갑과 을이 각각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공부 안 한 사람한테 이 문제를 내봐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9명은 5번으로 찍어요. 5번으로. 예. 이건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쭉 있는데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미 다 했으니까. 우리 지금 52번 보세요. 52번. 자, 52번을 보는데 재산세 납세의지하고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지 설명해 버릴게요. 재산세 납세의지는 무조건 재산 소유재지입니다.
재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세금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 시군에서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52번에서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맞죠? 그다음에 2번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 소재지로, 사망 주택 그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로 돼야 되죠. 근데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로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주소지로면 안 돼요. 주택 소재지. 최근에 출제된 겁니다. 최근에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차죠. 너무 쉽게 낸단 말이에요. 요래요. 알면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사항이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죠. 이를 신고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 없죠.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 없죠. 그럼 누구에게 해야 돼?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되죠. 5번입니다. 상속된 건데 등기가 이행되지도 않고 신고도 안 됐죠. 그럼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죠. 그래서 3번만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이렇게 납세지와 납세무자 종합에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너무 중요한 걸 했어요. 뒤에 문제 또 나옵니다. 이거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겸용주택 같은 거랑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세 납세무자 100% 출제돼요. 그래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뭐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이런 거 하도록 하죠. 잠깐 쉬었답니다.